산업연구원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주로 산업부랑 일을 같이 하기는 하는데요. 성장동력 산업연구본부는 그냥 한마디로 제조업 연구본부입니다. 제조업이 이제 성장동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제조업 연구본부라고 하라고 그래갖고 그건 못하겠다 그래서 성장동력 산업연구본부를 했는데,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을 그냥 주력 기관, 전통산업으로 보는 것보다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목을 받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발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신산업 성장에 따른 전통 주력 산업의 영향인데, 신산업이 성장을 해서 전통 산업이 문제가 되는지, 주력 산업 전통 주력 산업이요. 전통 주력 산업이 바뀌어서 신산업이 나오는 건지, 이제 그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전통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제조업이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에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조업은 이 아래쪽에 아까 그 첫 번째 세션에서 사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간별 성장 기여도입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후인데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기간 평균 성장률입니다. 떨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제조업이 차지한 성장 기여율입니다. 성장 기여율이 이 정도 됐었고요. 이거를 기여도고 기여율로 바꾸면 100%에서 제조업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가인데 전 기간 동안에 3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제조업과 관련되어지는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물류 뭐 이런 것들이고요. 물류, 도소매, 뭐 정보통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융보험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조업, 즉 생산 활동과 관련되어지는 서비스와 그리고 제조업이 60~70%를 차지했고, 나머지 이제 사회가 좀 변하면서 개인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정부가 어느 정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사회 인프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GDP의 그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제조업이 성장을 했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 성장했고 그리고 관련되어지는 기타 서비스업으로 돼서 산업 전체로 확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에 대한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죄송한데 제가 이게 방향이 안 맞아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레질리언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왜 독일과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의 성장을 빠르게 회복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표로 집약이 됩니다. 여기에서 혁신을 하고 여기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비로소 그 국가의 성장을 이룬다라는 미국의 아메리칸 매니팩처링 파트너십 전략입니다. 미국의 신제조업 정책이고요. 2017년에 이게 정식으로 발족을 하면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19년에 집약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메이드 인 USA,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의해서만 제조업이 비로소 혁신을 할 수 있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 제조업, 아까 말씀하시는 전통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 기간 동안에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그리고 어떠한 비중을 차지했는가인데요. 산업연구원에서는 제조업을 40개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한 20개 정도 나누고 있는데요. 40개 산업이 비중이 일관되게 생산에서 60%, 수출에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래에 이제 산업 내역들이 있는데요. 이 파란색, 진한색은 그 기간 동안에 3기간 동안 모두 다 나타난 산업이고, 하늘색이 2기간 동안만 나타난 것이고, 하얀색이 한 기간 동안만 나타난 것입니다. 보시면은 산업이 많이 안 변했다. 전통 주력 산업들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변했습니다. 변한 것이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력 산업들이 이 상위에 위치해 있고, 특히나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들이 우리의 주력 전통 산업들이었습니다. 나타나는 변화가 2000년에만 해도 섬유, 컴퓨터, 가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해외로 모두 나가면서 이 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과 수출 실적들이 현저하게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제조업을 위해서 필요한 제조업, 기계 산업들이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 기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추격형 전략들 그리고 조립 가공형 산업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핵심 경쟁력 부분들은 상당히 취약한 이러한 산업이라고 아직까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왜 정부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3년에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서도 차세대 신성장 동력, 미래 성장 동력, 지금은 혁신 성장 동력이라고 해갖고 계속 뭔가 신산업을 찾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배경은 이거는 독일에서 그린 그림인데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중국이 부상했을 때 주요국 제조업의 가장 위험도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라고 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그리고 신산업 비중 그러니까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에 있어서의 육성과 그 비중들이 가장 높은 국가들 해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독일이 2군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엉뚱하게도 여기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즉 중국의 제조업, 중국의 성장에 따라서 가장 높은 그 위험도에 노출된 국가가 한국이었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높은 제조업 비중이었고 그리고 주력 산업이 중국과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 압력에 노출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혁신이 돼야 되고 신산업 창출이 해법이라고 하는 이런 전략들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 그리고 중국이 부상이 되는 것 아세안이 성장을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한국 제조업에 있어서는 기회이기도 했지만은 앞으로는 위험 요인으로 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또 하나의 배경이 이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제조업에서 아까 그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한국은 11위, 12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제조업은 6위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 다음에 뭐 인도, 요 정도 나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앞서 언급한 나라들이 대국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한국과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가 세계 제조업에서 6위나 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위상이 높지만은 부가가치율, 그러니까 실제로 제조업에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율을 창출하고 그것이 고품질, 고급 이러한 것들을 제품을 생산하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한국은 거의 끝입니다. 20위권이고 제조업 평균이 25%인데 한국은 20%대, 제조업 평균이 30%고 한국이 25%대입니다. 이렇게 차지한다면 한국에 있어서는 결국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 아까 그 첫 번째 세션에서 GDP에서 노동과 자본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향후에 있어서의 우리 경제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가 바로 이것들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 집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이 우리의 지금 전통산업, 주력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여기에 있어서의 경쟁력 현황을 보시면은 잘 만들기는 하지만은 전동화, 자율주행화, 그리고 기계에 있어서 기술기획, 개념 설계 역량 미흡, 반도체 메모리는 잘 만들지만은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못 만드니까 취약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도 잘 만들기는 하나 기본 설계와 제조 경쟁력은 우위지만은 개념 설계, 기자재, 모듈, 개조 이런 부분들은 취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만들기는 하지만은 경쟁 여건들이 변하는 것을 보시면은 수평적 협력 관계, 그냥 R&D, 비즈니스 모델 변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그냥 소재, 디자인, 초전응화, 초연결화와 같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주력 기업들이 그리고 전통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융합하는 이러한 그 역량들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고 합니다. 따라서 급속한 기술 전환과 그리고 새로운 수요 변화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주요 이슈분들을 보시면은 현재 이 주력 전통 산업들의 전체적인 나아갈 방향들과 발전 전략들을 좀 대부분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요 이슈라고 하는 것들이 경쟁 여건에 대응해서 가져야 될 역량들을 무엇인가는 알고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내외 여건에서 신산업 창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신산업이 창출이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어쩌다가 나타나는 스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메가 트렌드에 조응한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산업연구원에서 비전 2030이라고 하는 2030년 산업 전망 그리고 구조 전망을 하면서 사용한 메가 트렌드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글로벌 그 경쟁 체제 변화, GVC 변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환경 규제 강화,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되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들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이 5가지로 집약이 됐고요. 여기에서 GVC 변화와 중국이 교묘하게 같거나 떨어졌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경쟁 구조의 변화는 어느 정도 잘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였는데 중국 산업의 구조, 생산 구조 고도화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들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대부분 기업체들, 주력 전통 산업에 종사하는 기획 그리고 생산 그리고 R&D 이런 전문가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뚜렷하게 중국은 위협이 될 것으로 보았고요. 기술 변화에 의한 것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상당히 그 기회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라든가 환경 부분들, 규제 이런 부분들은 기회도 되고 위협도 될 수 있으나 기술과 그리고 중국이라는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다른 것들은 디폴트로 주어진다라고 봤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 있어서 가져온 것은 GVC와 중국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었습니다. 신산업에 있어서 아까 글로벌 가치사슬 잠깐 언급은 앞에서 세션이 나왔었는데요. 장기간 동안 글로벌 가치사슬들은 변했습니다. 이 변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90년대에 왜 늘어났는가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왜 글로벌 밸류체인이 리저널 또는 로컬로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은 물론 지금 최근에 있어서 코로나에 의해서 이것들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2015년 중반 그리고 2017년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GVC가 변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은 감지를 했었습니다. 그 감지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들, 이 확대의 직접적인 요인들은 ICT 발전이었고 모듈화라고 하는 조립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이고 물류 수송 비용이 커다랗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들이 뒷받침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 중국이었습니다. 90년대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요. 2015년 이후에는 중국을 막기 위해서 GVC가 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2001년 중국이 이제 하면서 수요를 하던 것들이 중국이 공급기지,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이것이 글로벌 공급 과잉의 진앙지로 변환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패턴의 변화입니다. 여기 GVC 참여 유형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작아갖고 별도 그림을 좀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기에서 한국을 어떻게 지금 GVC 참여 유형을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한국은 단순한 제조 영역이 아니라 첨단 산업에 의해서 첨단 산업들을 그러니까 첨단 산업의 입지 그리고 첨단 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조직하는 또 하나의 주체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OECD 월드뱅크 자료이고 OECD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GVC에서 우리나라는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제조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제조 조립형, 추격형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부분에 있어서 갖고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과연 첨단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그다음에 신흥국 공급 역량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한국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들을 이전을 했고 그것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생산과 수출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의 그 주요한 배경이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이제 최근에 이게 뭐 글로벌 GVC가 되냐, 뭐 리저널이 되냐, 로컬화 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후에 GVC 확장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그 주요한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시스템 위험을 이제 인식을 하고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한국과 신남방 지역이 새로운 그 유망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희망사항이고 신남방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다시 재배치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있습니다만 그 기저에는 계속해서 나왔었던 중국을 봉쇄하려는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전략 부분 공급망에 있어서 자립화, 그러니까 전략 부분들, 이번에 뭐 마스크 하나 생산을 왜 못하냐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제조 생산 기반들이 많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해외로 소싱이 됐기 때문이었고 그것을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공급과잉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단기간 내에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과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간 필수품의 국내 생산으로의 그 이행 부분들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첨단 제품의 글로벌 생산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것도 또 하나의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있어서 양상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 와중에 장폴 로드리그라고 하는 산업정책에 있어서의 그 유명한 교수 한 분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은 첨단 제품의 세계의 공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첨단 제품에 있어서 한국의 안정성 부분들, 그러니까 생산과 공급과 그리고 조달망에 있어서의 안정성 부분들이 앞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여기에 걸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있어서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GVC의 결정 요인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은 요 아랫부분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터진 다음에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주요 전통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데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뭐 GVC가 변하고 공급망이 재편이 되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좀 글자가 작은데요. 요 패턴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의 그 공급망, 생산망들을 다변화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국내로 회귀를 해볼까라고 하는 것들이 자동차와 가전 정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쓰지 않은 게 있는데 노동시장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될 때만 국내가 이렇게 생산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들로서 국내 주력 산업들이 국내를 회귀를 하든지 국내에서 계속 유지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아니면은 대부분 지금에 있어서의 옵쇼링 또는 해외로 글로벌화 하는 것들은 대부분 시장을 찾아 나갔기 때문에 그것의 국내로의 회귀 부분들은 여의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전망입니다. GVC 재편 주요 경쟁 요인들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수한 사업 환경이라는 것들,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시장 접근성, 시장에 얼마나 접근하는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세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을 타겟팅하는 그 시장을 갖고 있고 아세안도 물론 주요한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중국에서 생산하기에 안정성들이 떨어지니까 한국이나 아세안을 대안을 모색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기술을 활용한 시장과 그 다음에 생산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 관련 비용 저감과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 간의 이동들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장이 됐을 때 국내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의 전통 주력 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는 신산업 또는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금 말씀드린 GVC하고 그다음에 신산업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에서 하나의 맥이 이 코로나19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게 가역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보고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아주 집약적으로 집약화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동의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모든 비즈니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비대면으로의 전환 부분들은 더 이상 가역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하나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구매, 배달 앱, 가정식,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비대면 구매 방식들이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고, 이 부분들에 필요한 생산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K방역과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상황에서 수출이 늘어난 제품들이 방역이 하나 있었고요. 특이한 것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SSD와 같은 그 전자기기 쪽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 가정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공식품입니다. HMRD라고 얘기하는데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그래서 집안에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정식인데, 이 식품 쪽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것도 그러니까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 바꿔진 것이고, 비대면 구매 방식에 의한 것들이고요. 온디맨드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될 것이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고용이 다 줄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늘어난 이 고용이 늘어난 데가, 아까 그 미국에서 2천만 명 줄었다고 하는데 늘어난 데가 여기입니다. 이 카트, 뭐 아마존 뭐 이런 데고요. 그 다음에 기획 노동자, 물류, 전자상거래, 운송 부분이 기존과는 다른 패턴을 가지고 신산업으로 됐고, 여기에 종사되는, 이거는 서비스 인력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되어진 제조업들이 그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보였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뭐 당연한 얘기고, 재택근무 문제는 이제 여기인데요.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업과 그 다음에 근로자 모두 다 이번에 경험을 했고, 아마 이러한 그 워라밸 방식들이 계속해서 바뀔 거고, 여기에 관련되어진 산업 구조들도 많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 공공부문, 뭐 스포츠, e스포츠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포스트 코로나 유망 기술 부분들 가장 빨리 나왔고 가장 했는데, 이거 보시면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30년에 유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기술이었고, 여기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들이 사실 다 붙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변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워라밸과 그 다음에 소사 비즈니스 모델들이 변화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진 기술들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비즈니스 모델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로봇, 스마트 제조 관련이고요. AI, 빅데이터, 시장 마케팅 부분이고, 감염병 확산, 그 아까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고요. 인수군 공통 감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신약, 제약, 소재, 드론 기반, GPS, 그러니까 결국은 드론이 날라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런 사업 영역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이고, 양자 컴퓨팅 부분들, 벤처 캐피탈 부분들을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지금 뭐 30년에 사업화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이미 지금 나타나서 25년경에는 아마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주요 제품은 성장했어 키워드들입니다. 비대면, 건강, 가정, 스마트 콘텐츠, 클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리미엄입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까 주력 제품들과 전혀 다른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비대면, 대면, 우리 조선 철강 정유라고 하는 것들은 한 군데 모이고 많이 이동하고 하는 것들을 갖는 키워드인데, 이것이 비대면으로 가면은 이 산업들이 따라서 유망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물론 그 와중에 철강 쪽에서는 항균 철강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 생산 수요 방식에 의한 것들, 자동차, 기존의 내연차, 기계들, 공작기계 이런 부분들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반면에
기계에 대비되어진 로봇 이런 것들이 새로운 유망 제품군들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고 좋은 것이 아니라 첨단 의미로 가지시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서 이런 주력 산업들이 갖고 있었던 제품, 여기네요. 주력 산업에 있어서 갖고 있었던 제품군들이 앞으로 부진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유망 제품군들은 이게 동일한 주력 산업들에서 나온 제품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산업과 주력 산업들은 그리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마트 제조 부분들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스마트 공장으로만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 스마트 제조라고 하는 것들은 기술이 발전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산 원천, 노동과 자본과 잘하면 되는 생산성, 총료수 생산성뿐만 아니고 데이터가 또 하나의 생산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가치사슬 전반에 있어서의 과정,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제조업으로 이동할 것이다, 전환할 것이다 라는 것들 속에서 스마트 제조를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 스마트 공장을 얘기할 때 여기 보시면 자동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스마트 공장은 주로 자동화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스마트 생산 공정의 변화는 디지털화 그리고 공정 간 연계, 분권화라,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제조 부분들을 보시면은 빠르게 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그리고 지능형 서비스 융합형에서 개인들의 지불 의사들을 높이는, 가치를 높이는 이러한 과정들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스마트 제조입니다. 결국은 정보화라고 하는 것들의 일부 제품군들만을 얘기하거나 공장 자동화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들로서 스마트 제조가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치 사슬에 있어서의 밸류 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고, 이 궁극적인 것들은 사실은 시장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산업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부분들은 하나의 기업 안에서 연계와 협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어서의 스마트 팩토리 4.0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기업이나 공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요자와 그리고 서플라이어들을 포함하는 이러한 전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뭐 공장 자동화를 위한 기계다 이런 것들이 그다지 장기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어서의 전통 주력 산업들이 주로 갖고 있었던 제품들은 싸고 튼튼하게 그리고 빨리 만드는 이런 하드웨어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붙이고 약간 편리하게 하고 이러는 것들이 현재 주력 제품군들이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거, 기술 혁신에 의해서 변화하는 제품군들은 네트워크형 제품입니다. 기계 간, 그리고 기계와 사물 간, 그리고 기계와 산업 간, 그리고 산업과 다른 산업 간,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러한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개인의 수요를 맞추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인데, 하나 전제가 더 있습니다. 비용 상승이 적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3D 프린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종 가능 접합 소재의 발전과,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디자인과 기획과 생산이 동시에 추진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그리고 이러한 제품군들의 이동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전통 주력 산업들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기존의 제품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제품군들, 기술혁신과 그 다음에 GVC의 이행에 의해서 거기에 조응하는 제품군들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잘 만들고 튼튼하게 만드는, 아까 하드웨어와 제조 경쟁력뿐만 아니고 서비스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그리고 플랫폼에서 아주 빨리, 그리고 시장에게 수요에 반응할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경쟁력으로 이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조에서 유통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융합형 혁신에 성공하는 기업만이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조 가치사슬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 부분들은 전 자료가 나가는 줄 알고 그냥 작게 썼는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서 많이 변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 혁신 그리고 산업 지형의 변화는 왼쪽에 있어서는 주력 전통 산업들입니다. 예, 보통 얘기하시는 이런 저희들의 전통 주력 산업들, 전통이고 그리고 주력 산업들이었고요. 보시면은 디지털 전환이나 신제품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산업들입니다. 자율차 커넥티드카, 자율운항 선박, 그 다음에 무전원 가전, AI 기반 스마트폰, 그 다음에 스마트 의류, 아까 제가 계속해서 안 빼놓는 개인용 맞춤 제품, 뭐 특수화금, 3D 프린팅용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초전력 반도체 AI 칩과 같이 여러분이 보통 신산업 또는 신제품이라고 하시는 것들은 주력 제품, 주력 산업들이 어떻게 전환하느냐 그리고 변화하느냐라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러한 서비스 융합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의 출현입니다. 핸드폰 속에 통신 생활 정보 서비스들이 들어가고 섬유 의류의 아이패션이라고 하는 원거리에서도 그 자기에 맞는 옷을 볼 수 있고 촉감들을 해서 하루 만에 중국에서 주문이 들어온 것들을 완전히 납기 물류기관들만을 고려하고 나머지 디자인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되는 아이패션이라든가 화학, 소재 부분에서도 이전에 있어서는 10년 이상의 기술 특허 주기들을 갖고 있고 개발 주기들을 가졌고 보통 소재는 보통 한 10년에서 어떤 건 30년까지도 갔는데 앞으로는 이 개발 기간들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에서도 차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들과 융합을 해야만 차가 팔리는 이러한 시대들로 도래할 것이다. 결국은 전통 주력 산업들은 제품군들의 변화뿐만 아니고 관련되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서비스와 융합을 어떻게 잘 하느냐라는 것들에 의해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산업구조, 신산업 창출이 제조업, 전통 주력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산업 구조의 변화의 방향들입니다. 기본 방향들은 지금 갖고 있는 약점들입니다. 높은 국내 생산 비용, 대기업 중심, 아까 수출들이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수출을 하는 거는 상위 한 10개, 15개 산업군들이었고요. 그 산업군들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데이터가 서로 경제 주체 간에 흘러야 되는데 서로 피드백이 되고 그다음에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신뢰가 부족해서 우리는 내 데이터는 내 데이터고 남의 데이터는 왜 안 나오냐라는 이러한 신뢰 자산의 부족들이고 결국은 이것이 해외 컨설팅 업체들에게 우리의 제조 데이터를 산업 데이터를 거의 통째로 지금 이전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것이 약점입니다. 내수 기반, 상대적으로 작은 내수 기반이고 주력 전통 산업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제품군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나타나지는 제품군들, 신제품군들에 대한 이러한 생산 역량들, 공급 역량들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급 기반들을. 그것은 산업의 미분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과 혁신은 앞에 금융 조달 부분들을 봤더니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거의 돈을 못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안 알아봐 주는 거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희는 맨날 기업가 정신만 탓했는데 도전과 혁신이 미흡한 것도 한국 산업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국 산업의 장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만큼 모든 제조업을 갖고 있고 모든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조선을 갖고 있는 나라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고요. 자동차 생산하는 나라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기계 생산하는 나라 몇 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ICT 생산하는 나라 몇 개 안 됩니다. 소수 안 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뿐입니다.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빠릅니다만 우리도 못지않게 빠릅니다. 제품군들이나 이런 것들이나 시장들이 굉장히 빠르고요. 생산의 역동성뿐 이면에 시장에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하고 그 모니터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또한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소득 수준과 소비자, 질 높은 소비자를 갖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고요.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이게 바뀔까라고 하고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얘기한 게 2016년, 17년인데 기업들이 이미 다 비즈니스 모델을 대기업들이긴 합니다만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그 4차 산업혁명 같은 거 얘기하는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와 협력을 굉장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중국은 불확실성이 높은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돼 있으면서도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이 장점을 작용합니다. 그리고 한번 주어지면은 굉장히 빨리 잘 생산하는 인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라면은 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신산업 부분들, 주력산업 부분들이 왜 바뀔 것인가라는 것과 필요성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약간의 정책적인 측면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제조업으로 전환 당연히 가속화될 것이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정책은 굉장히 차별화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통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될 것이고요. 산업구조 고도화를 하고 앞에 있었던 이런 첨단화, 지능화, 그다음에 글로벌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보다 더 정책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R&D, 금융, 그다음에 인력, 구조 재편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통해 사실은 솔직히 말씀입니다만 저희 쪽으로서는 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솔직히 있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것들인데 시장으로서는 중국을 포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붙는 것이 이제 전략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미국하고 중국이 전면화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만 글로벌 경쟁 구조상에 있어서는 아마 피치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을 잘 가려내는 누구는 이걸 기회주의적 접근이라고 해석을 하시던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글로벌 산업 생태계 변화 과정 속에서 아마 K브랜드가 이번에 약간 체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식품하고 화장품하고 이런 소비재 쪽에서 오히려 국내에서 ODM이라든가 OEM 부분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K브랜드 적극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내를 국산화하겠다는 전략이 나오는데 전부 다 하는 거는 사실 맞지는 않고요. 이 핵심 부품,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전략적, 그리고 공급망의 위험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 핵심, 첨단, 이런 것들만 국내에서 계속 가져가려는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부장 기업이라고 모두 다 아마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이 주력산업 재편과 그다음에 신산업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기술이 되고 그다음에 새롭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향점은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지 않으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국제 경쟁 우위를 갖지 않고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의 협소함 때문에 국내 시장의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을 나가겠다라는 산업이나 기업이나 제품은 유망하지만 국내 산업만 타겟팅하는 것은 우리의 앞에 많은 성장했다가 쇠퇴한 그런 시장에서 사라진 제품, 서비스, 모형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효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확대를 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저변에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장과 끊임없이 시장과 끊임없이 연결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기업들만이 생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6월에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전체적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당시에 주력 산업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지만은 새로운 산업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력 산업의 고부가치화라는 것들과 신산업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제조업에서 이러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 비전이 지금 흔들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 이 주력 산업 그다음에 전통 산업들이 성장을 하는 이면에 가진 제품군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늘려서 성장을 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LCD 부분들
빠지고 OLED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가전, 전통 가전인데 요즘은 이마저도 스마트 가전 등을 통해서 나오는데 환경, 개인 가전, 그 다음에 자동차가 내연차에서 그 차세대 자동차, 뭐 전기차라든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카,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그냥 잘 만들고 싸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자율운항 선박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신산업들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존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계들이 아니라 스마트 가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제조와 스마트 공장에 그렇게 대응하는 그러한 것들이고 여기에 로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통 주력 산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부에서는 생산 구조가 바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술에 의해서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반응 속도의 변화에 의해서 신산업이 창출될 것이다 라는 비전들을 밝혔고요. 이 속도를 2030년으로 저희는 예측을 해서 정부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 이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는 저희는 이거의 그 변곡점을 2025년으로 당시에 봤는데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체적인 전략들이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이 어딘가 됐었는데 지금의 모든 그 정부의 정책들이 사실은 유지와 보존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데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구조구도와 역량을 바꾸는데 이제 아마 중점들이 좀 갈 거고요. 그게 아까 기간산업 안전기금 같은 경우가 자동차가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구조 조정이나 자구 노력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라는 방침이 나온 그러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구 노력이라는 거는 뭐 단순히 사람을 잘라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변하는 환경 속에서 해당 기업들이 어떠한 그 생산 구조, 그 다음에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 속에서 지금 뭐 전자, 철강, 뭐 이런 업종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간산업 안전기금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산업조차도 아주 긴급하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이러한 GVC 제품과 그 다음에 신산업 기술 변화 여기에 적응하는 것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원칙들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산업들은 그렇게 변할 것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으로 강연해 주신 정은미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강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오랜 시간 동안 또 마스크까지 쓰고 앉아 계시면서 좀 답답하고 찌뿌둥하실 텐데요. 기지개도 한번 쭉 펴시고요. 허리도 한번 쭉 펴보시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개운하게 마지막 강연 들어보도록